예, 여러분들께서 지금 옆에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은요,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을 다룬 쌤도 아주 어린 시절에 봤던 드라마인데요, 무인시대라는 제목의 드라마 한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는 첫 장면에서 아주 추운 겨울날에 하급 관리들과 병사들이 마차를 끌고 가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마차 안에 도대체 누가 타고 있을까요? 예, 안에는 당시 고려 왕이었던 의종과 그 다음 그 의종을 모시는 당시 최고의 문벌 가문이었던 김돈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환관이었던 한뢰라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지금 먹고 즐기고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당시 고려 왕이었던 의종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고 점점 이제 사치할 향락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놀면서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런 문벌들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평화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패로 인해 가지고 매일 이제 부정부패를 일삼게 되고요. 이런 부정부패의 결과는 당연히 백성들이나 하층민들의 어떤 고생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점점 사회가 오랫동안 고위계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 사회가 전체적으로 썩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 피로감을 극단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얘기하게 될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마차는 얼마 안 돼가지고 보현원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왕의 별장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당시 이 보현으로 간 중에 무신정변을 상징하는 극단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과서 43쪽에도 상단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당시 보현으로 가는 도중에 왕이었던 의종이 좀 심심하셨나봐. 그래서 야, 얘들아 좀 심심하다고 좀 재밌는 거 없니? 라고 하니까 일종의 고려의 이종 격투기죠. 요즘으로 치면 UFC 같은 그런 이종 격투기 대회가 있는데 그게 수바키라는 게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오병 수바키라고 하는데, 야, 그건 한번 구경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야, 그래서 무신들 나와봐봐, 한번 해봐라 하게 되는데, 그때 옆에서 이제 왕한테 아첨하고 이제 간신 역할을 하던 활례라는 사람이 전하 이참에 한번 일반 병사하고 우리 고려의 대장군하고 한번 붙여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고려 대장군이 이송이라고 하는 정삼품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일반 병사하고 싸움을 이렇게 붙여보자는 제안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하고 일반 병사하고 싸움 붙이자는 건데, 이 대장군 입장에서 이 싸움은 사실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거 봤자 대장군이면 저래야지 당연한 거고요. 지면 장군이 돼가지고 병사한테 지냐? 욕밖에 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당시 거기 있는 사람 누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할례라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겁도 없이 한 것이죠. 그 사건은 지금 할례를 비롯한 문벌들이 다른 무신을 비롯한 다른 세력들을 얼마나 아래 것으로 보고 있는지, 얼마나 선을 막 넘어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경기에서 병사한테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했더니 할례가 나와가지고 너는 지금 대장군이라는 놈이 어떻게 병사들 지냐라고 하면서, 이런 놈이 있으니까 우리 나라가 이 꼴이다 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보시면은 뺨을 그냥 때렸다 혹은 뺨을 쳤다가 아니라 뺨을 후려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싸가지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참아왔던 무신들, 무반들이 폭발해가지고 고려의 문벌 사회를 뒤엎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곧 보현원이라는 곳에 일어났던 보현원의 난이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무신들이 기존의 문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던 사건을 우리는 무신정변, 그 시기 무신정변기, 무신집권기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무신들은 당시 고려사회에서 같은 관리였지만은 문신들과는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신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라고 하는 시험이 항상 존재해왔고, 이 문과 시험은 고려 항상 최고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최고의 시험을 통과한 만큼 높은 영예와 이제 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시험이 있을 때도 있고요, 없을 때가 더 많고요. 고려가 대외적으로 혼란을 겪을 때마다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큰 보상은 없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차별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신들, 다르게 말하면 문벌들이 이제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무신들을 평소에 무시한 것만 못해가지고 이제는 완전 갑질을 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정변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100년 동안은 무신들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는 그런 기간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신정변을 비롯해가지고 고려 후기에 한번 사회 변화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방금 말씀드린 무신정변입니다. 저는 이 무신정변을 3개 단계 정도로 나누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무신정변이 발생한 1170년이 되겠죠.
무신정변.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이 무신정변이 끝나는 1270년을 놓겠습니다. 끝나게 되는데요. 먼저 처음에 무신정변이 발생하고 나서 1단계는 이 무신정권이 성립되긴 했지만은 아직 그렇게 완성되진 않은 좀 혼란에 빠져 있는 시기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초기이고요. 성립기라고 할게요. 이거를 그냥. 그러다가 1196년 이후가 되면은 무신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기 이후에는 이렇게 쭉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하는 2단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3단계 무신정권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내리막을 걷는 마지막 3단계가 있습니다. 요렇게 3단계를 나눠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에 해당하는 무신들은 누가 있냐면요, 여러 그 군인들 중에서 당시 고려의 상장군, 뭐 요즘으로 치자면 육군 참모총장 이런 느낌에 해당하는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뭐 같이 파트너였던 이의방, 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기존의 문신사회, 문벌사회를 뒤엎고 정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일으키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어. 처음에는 우리는 동료였고 동지였습니다. 근데 난을 일으키고 세상을 뒤엎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견뎌 싸움이 시작돼. 이 3명 중에 권력을 한 명만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인가 하면서 은근한 기싸움이 시작되고 마침내 색간의 피 튀긴 싸움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 권력은 이후에 뭐 등장하게 되는 경대승이라든지 뭐 이의민이 나타나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름을 다 외울 수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불과 70년부터 96년까지 26년 동안에 지금 집권자가 5명이나 출연하죠. 그만큼이나 권력 안정이 되었다, 되지 못했다. 되지 못했다. 맞아요. 이제는 무신들끼리 누가 권력을 차지할 건가 해가지고 계속 경쟁을 벌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자들 내에서도 혼란과 암투가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고, 덩달아서 고려 사회도 혼란에 빠지는 시기가 이 1170년부터 119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196년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무신 정권을 안정시키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최충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최충원을 비롯해가지고 그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4대에 이르는 최씨 가문의 어떤 권력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최씨 정권기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최씨 인물들이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런 인물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왕은 가만히 놔두고 실권을 이 최씨 인물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권력이 최씨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최씨 정권기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1258년이 되면 최씨 정권의 마지막 집권자였던 최의란 사람이 제거되게 되고요. 뒤이어가지고 몇 명의 권력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김준이라든지 임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미 이때는 무신 정권이었던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그쵸, 이미 내리막을 타고 있죠. 사실상 권력의 끝물입니다. 그래서 임연과 그 아들이었던 임유무라는 사람 끝으로 해가지고 무신 정권은 1270년에 여러분 공부하기 쉬우시라고 딱 깔끔하게 100년 만에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신 정권기의 어떤 인물들이 될 것이고요. 자, 인물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신 정권을 제가 왜 3단계로 나눴을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기 보십시오. 이 첫 번째 시기는 많은 무신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치하게 됩니다. 중방을 활용 통치하면서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기존의 통치 제도를 무시한다. 이 중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라는 회의 기구였습니다. 무신 정변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 중방이라는 것을 계속 활용해가지고 무신들은 실질적인 고려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기존의 통치 제도는 무시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기존의 이성육부라느니 아니면은 뭐 중천회 이런 거는 있긴 있는데 껍데기밖에 없는, 실제로 한 일 없는 그런 조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후에 최씨 정권을 넘어가게 되면서 중방이 아닌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교정도감은 이제 기존에 무신정변 초기에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좀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뜻에서 설치한 게 교정도감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방이고 왜 교정도감인가 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들을 이 상황에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상을 비유했을 때, 우리 반 1학년 6반 애들이 평소에 뭐 차별 대우를 받았어. 같은 학년 친구들이든 다른 선배들한테 6반 친구들만 차별 대우를 받아가지고 불만이 쌓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를 뒤집고 이 친구들이 권력을 장악을 했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해서 이 친구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요즘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명분이 필요하고요. 나름대로 눈치를 봐야 하고요. 이 친구들한테도 논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얘네가 만약에 1학년 6반 애들이 평소에 뭐 축구를 하고 싶은데 항상 3학년 선배들, 2학년 선배들 때문에 축구를 못했어.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2학년 앞으로 축구하지 마, 3학년 축구하지 마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3학년 선배들 중에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는 몇백 명의 선배들이 있고, 2학년 선배 중에서도 그렇게 뭔가 불만이 있지만은 1학년들이 지금 불만이 많나 보군 하면서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선배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선배들한테 1학년 6반 애들이 가서 선배들 하지마, 축구하지마 라고 하면은 이 선배들도 나름대로 한 명 한 명 말할 수 있고 한 명 한 명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 1학년 6반 잡것들이 권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1학년 6반 것들이 실제로 선배들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생회에 들어가가지고 1학년 6반 애들이 학생회장도 가져가고 부회장도 가져가고 좋은 자리 다 독점해가지고 선배들 자리를 뒤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 자기들끼리도 눈치가 보여. 왜? 전부 다 1학년 6반이 학생을 독점해버리면 이거 누가 봐도 완전 막장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명분을 줄 수가 있다고. 요 고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1학년 6반 것들은 학생을 전부 다 장악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니 그것도 그것대로 눈치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내 맘대로 막 시키자니 또 그것도 반발이 클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 처리를 어디서 하느냐, 우리가 평소에 모였던 1학년 6반 학급회의에 모여가지고 실질적인 나라 운영, 학교 운영을 얘네가 다 여기서 한다고. 자, 근데 요거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6반 학급회의는 당연히 1학년 6반이 다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급 구성원이 모여야 된다는 그런 규칙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급회의니까 학교 친구들이 나오는 시간에 모여야 되겠죠. 갑자기 새벽 2시 학급회의를 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합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나름대로 뭔가 지켜야 될 절차나 규칙이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 지금 친구들은 나는 이렇게 권력을 잡기는 잡았는데 지금 한마디로 말해 그 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막 다 해먹자니 거기에 또 은근히 반발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기도 해. 우리 학교 학생회, 전체 학생회를 장악하자고 하니까 또 그거 나름대로 눈치가 보여.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6반 학급회를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니까 그거 나름대로 피곤한 점 많아.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정치기구를 만들고 싶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려를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싶다. 누구나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된다고. 왜? 정중부가 야 우리 새 기구 하나 만들자 라고 하면은 바로 견제가 들어와. 지금 그 기구 만들어가지고 기구의 대장을 네가 하려고 하지, 뭐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위원장 네가 하려고 하지 하면서 얘네가 바로 견제 들어와. 뒤에 친구도 마찬가지. 얘가 하려고 해도 얘네가 견제 들어와. 이러니까 별 수 없이 1학년 6반 학급회의를 통해서 이 군인들은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통제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되게 찝찝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방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아직 무신들의 권력이 정리되지 않았다. 아직은 지금 무신들 간의 권력 쟁탈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애매하고 찝찝하지만 중방이란 기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새 기구로 넘어갔다는 거는, 여기 보시는 최충원이라는 사람은 앞이랑 다르게 어느 정도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내 맘대로 자 이제 교정도감 만들게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 교정도감의 장을 교정별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누가 집권하게 되고 여기에는 누가 앉게 되냐면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 같은 무신 정권의 실세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모이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고.
그런 중방 체제에서 교정도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최씨 정권 이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될 말입니다. 자, 그리고 교정도감에 더해가지고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대가 되면요, 여기에 추가로 정방이란 것과 그 다음에 서방이란 것을 설치합니다. 정방은 뭐냐면요, 인사기구예요. 여러분이 인사와 인사를 구분하실 줄 아시겠죠? 인사는 안녕하세요고 인사는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이 정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뽑게 돼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 최씨 정권에서 일할 사람들? 아니죠. 고려에서 일할 사람들을 정방에서 본다고. 누가? 최씨 정권 인물들이. 얘네가 전부 권력의 실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정방 추가입니다. 그리고 서방은 어려운 말로는 숙위기구라고 해요. 좀 더 쉬운 말로 자문이라 할게요. 이제 최운의 집에서 공부 좀 한 친구들, 똘똘한 친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계속 머무르게 해요. 머무르면 이 똘똘한 친구들이 최우한테 뭘 해주겠습니까? 그쵸? 정치적인 조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나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 모든 정치는 이제 최씨 정권의 집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교정도감, 정방, 서방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사실상 여기가 옛날에 이성육부고 여기가 사실 중천이랑 다름없는 고려 중앙기구가 다 누구 집안에 있다, 최씨 정권의 집안에 있다 할 정도가 된 겁니다. 실제로도 이 최씨 정권의 집 규모가 고려 왕궁에 버금갈 정도로 호화로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교정도감과 정방, 서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구조는 무신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교정도감과 정방, 서방을 통해서 운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될 게 무신들이다 보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뭐 차고 다니는 친구들이야. 칼 차고 다니는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나 말고도 나를 공격해가지고 권력을 뺏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지키기 위한 사병 조직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평소에 남들보다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나를 지킬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정중부, 이방, 이고 이런 초기 무신들 시기에는 사병들은 되게 많이 거느리고 다니지만 이거를 좀 조직화된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직화된 사병 조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 와가지고 이 사람 때 여러분 오해 안 하시게 이 경대승 때 와가지고 도방이라고 하는 사병기구를 설치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남들보다 세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셈인데 문제는 이 경대승이 병에 걸려가지고 되게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병 조직은 되게 흐지부지하게 유지가 되다가 최씨 정권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이제 도방이 확대되게 됩니다. 글씨를 이쁘게 써야지. 확대. 예. 그리고 여기 더해가지고 최우는 자기의 사병을 좀 더 증가시키게 되는데 요게 바로 별초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별초는 특별하게 약간 보초를 서는 그런 친구들, 쉽게 말해 경호원들이죠. 게다가 이제 경호는 아무래도 낮보다 밤에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별초라 해가지고 하는 경호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야별초라는 친구들이 나중에는 최씨 정권만 경호를 서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에서 일어나는 반란이나 이런 걸 통제하게 되면서 약간 지방 경찰처럼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이 경찰 부대, 어떤 사병 부대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된 게 세 배로 증가하게 되면서 삼별초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죠. 이 삼별초 하니까 이제 약간 뭔지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려 그 몽골이 침입했을 때 저항했던 친구들, 얘네가 바로 삼별초라 불린 친구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치기구도 최씨 정권기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조직화되기 시작을 하고, 물론 이 조직화라는 게 최씨 정권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화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병기구도 이제 무신 정권의 2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규격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게 되는 게 이런 무신 정권의 전개에 따른 사회 모습의 변화입니다. 사회 모습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이 친구들 지금 자기네들끼리 1단계에서는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 하나 정신이 없어요. 누가 지금 힘이 더 센가? 다른 라이벌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맨날 허구나 싸움박질만 합니다. 자,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겠죠. 더 많은 군대를 모으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더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에 백성들의 세금이나 백성들의 자원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은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서로 간의 경쟁이 이기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평소에 억눌렸던 그런 이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 수탈을 되게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잦은 수탈이 발생하게 되고요. 백성들 입장에서도 억울하죠. 야, 이렇게 되면 옛날 니네들이 문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백성들도 반발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잦은 봉기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44쪽에 보시면은 무슨 조이총의 난을 비롯해가지고 오만 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난의 대부분이 이 1170년에서 1196년 사이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무신 집권가들의 어떤 정치적 다툼 속에서 결국 백성들의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최씨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권력이 안정되면서 고려 사회도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최씨 정권 초기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만적의 난, 원래 이제 노비였는데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지금 왕 될 사람이 따로 있고 노비 될 사람이 따로 있느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만적의 난 같은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소소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최씨 정권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요. 그 이유는 뭐 최씨 정권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안정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는 앞에 1세대 무신들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또 지니고 있기도 해요. 얘는 최충원을 따지고 보면은 집안은 원래 무신 집안인데요. 무신 중에서 그래도 좀 높은 상장군 이런 걸 하던 집안이고요. 최충원의 아버지는 어린 최충원한테 아들아, 이 아버지가 볼 때 무신들은 맨날 고생만 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너는 문신이 되어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음소로 해서 이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최충원이래. 문신 생활을 하다가 1170년에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사회가 무신들 중심으로 바뀌네라고 하는 걸 눈치챈 최충원이 빠르게 무신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으로서 이제 성장하면서 권력자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최충원인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양력을 보게 되면은 같은 무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처지가 나았던 사람인 것 같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앞에 무신들은 정말 이 문신들에 대한 불만으로 사회를 뒤엎긴 했는데 다 거기서 거기인 친구들이야. 뭐 딱히 막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칼든 거 말고는 힘이 되게 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최충원은 그거보단 집안 형편이 낫다 보니까 굳이 백성들을 수탈하면서까지 권력을 장악하지 않아도 됐고,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앞에 1세대 무신보다 늦게 등장하게 되면서 약간 그런 정치적 혼란도 피해갔고, 상대적으로 좀 나은 조건에서 자신 집안의 최씨 정권을 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196년부터 1258년까지는 최씨 4대가 지배하는 최씨 정권기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최씨 정권기에도 정치적인 혼란이나 부패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제 한 도시를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고요. 왕을 능가할 정도로 권력도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실상 왕도 껍데기죠, 이 시기는. 뭐 그 정도 인물이었는데, 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앞의 시기보다는 좀 나았다, 정치적 혼란은 좀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최충원 시기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서서히 최씨 정권이 몰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최씨 정권의 이 두 번째 인물인 최우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내리막을 타기 시작해요. 왜냐? 이때는 최씨 정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세계 정세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한반도도 아니고 동아시아도 아니고 세계 정세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무렵에 세계 정세를 흔들 만한 그런 세력이 누가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한 친구 생각나시죠? 걔네가 바로 고려시대 중기에 등장한 몽골입니다. 원나라라고 부르죠. 몽골. 이렇게 쓰면은 카메라에 잡히나 모르겠네요. 카메라 한번 보고 와야겠다. 당시 1206년부터 해서 이미 몽골은 이제 그 북중국에 출발해가지고 세계 각지로 영역을 뻗쳐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아시아로도 진출하였고 동아시아의 이제 거란 여진을 밀어내면서 우리 고려하고도 처음 조우하게 된 게 1231년이었죠. 1231년에 처음 맞닥뜨린 몽골은 우리 고려 사람들이 보기에도 겁나 세 보여. 그래가지고 고려 사람들이 알겠다, 너네 몽골한테 우리 알아서 굽힐게, 항복할게 라고 선을 했는데, 문제는 31년에 그 몽골과 마주한 다음에 1232년에 거짓말이 하면서 몽골에 항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232년에 강화도로 천도하게 돼. 몽골 애들은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지에선 강할지 모르겠지만 바다 건너가면 못 쫓아오잖아. 말 타는 애들이 바다 건너가면 못 쫓아오잖아. 그걸 이용해서 몽골의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하면서 1232년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강화도로 천도하고 나서 왕실과 이 무신 정권은 40년 정도 권력을 더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토였죠. 육지 같은 경우에는 이 몽골군의 침입에 별다른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노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백성과 노비 사이에 있는 약간 특수한 계층인 부국민, 향소 부국민 이런 사람들도 나서가지고 몽골에 저항하게 됩니다. 몽골에 저항을 한 이유는 우리 고려라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애국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당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되게 힘들다 하더라도 야, 몽골 애들 나이 힘든 정도가 죽이려고 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인지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되고요. 그 덕분에 몽골이 몇 차례를 침입을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려 정권을 완전 무너뜨리는 데까지 실패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현재 그 용인 일대에 있었던 처인성이라는 곳에서는 김윤우라는 사람이 몽골의 장군이었던 살리타라는 사람을 사살해가지고 몽골을 패퇴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충주에서도 노비들 부대가 몽골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시기가 한반도 본토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들었을 시기였던 것은 자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고려의 어떤 지배도 견뎌내야 됐고, 근데 우리를 지켜주는 고려 왕실은 강화도로 도망가는 상태고, 그 다음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침입하는 몽골군에도 저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아무튼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당시 황룡사 구축 목탑, 신라시대에 있던 그런 목탑이 불에 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던 불경이 불타기도 하는 그런 문화재 손실도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되게 눈여겨볼 표현이요. 이런 와중에도 최씨 정권은 당시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다고 합니다. 최씨 정권이 가혹하게 수탈하게 된 이유를 제가 앞에 설명한 이유와 좀 연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최씨 정권이 앞에 이 초기 무신들하고 달랐던 건 뭐가 좀 달랐다고? 경제적인 백그라운드, 경제적인 배경이 좀 달랐던 친구들이야. 얘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 자산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최씨, 4대에 이르는 정치 구조를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나니까 이런 재산이나 토지나 다 어디에 있니? 그치, 한반도 본토에 있어. 당장의 정치 안정을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재산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육지에 남아있다 보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계속 수탈하고 가혹하게 착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우리가 속담으로 말할 때 마치 그 제살 깎아먹기라고 할까요? 이제 장기적인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을 계속 수탈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 최씨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안정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고요. 마침내 1258년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반발하는 부하들과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이제 몽골을 항복하자 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최씨 정권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약 18년 정도 최씨 정권의 어떤 후계자들이 김준, 이면 이런 사람들이 강화도에서 계속 저항을 하긴 합니다만요. 결국 1270년 고려와 몽골 사이에 강화가 체결되게 되면서 고려와 몽골 사이에 강화, 그러니까 항복이 체결되게 되면서 1270년 강화도 천도는 끝나고 개성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수도로 다시 돌아왔다, 귀환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100년 동안 이어진 무신 집권기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끝까지 저항을 했던 최씨 정권의 어떤 사병에서 출발했던
삼별초 같은 친구들도 들어보신 바와 같이 몽골에 끝까지 저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나중에는 저 전남에 있는 진도에 가서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서 그 다음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몽골군에 저항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아무튼 1270년 고려 조정이 몽골하고 강화를 체결하게 되면서 그리고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면서 이 대몽 항쟁과 무신 정권은 이제 종료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 이야기, 몽골에 항복하고 나서 그 다음 고려는 어떻게 되었는가, 고려 후기의 상황을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은 고려를 항복할 시기쯤 와가지고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는 표현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일단 줄을 하나 긋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원나라 간섭받으니까 이렇게 노란색을 하나 더 끌게요. 끈 다음에 위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기라고? 원간섭기라고. 그리고 요거를 1368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간섭기는 말 그대로 원나라가 우리 고려 조정을 자기의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간섭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원나라가 우리 고려의 정치를 왈가왈부하는 시대입니다. 자, 요 원간섭기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됩니다. 정동행성은 뭐냐면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지배한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타겟으로 어디를 공격하려고 했냐면 일본을 공격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는데, 이 일본 공격을 위해 가지고 1280년에 설치된 곳이 정동행성입니다.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행성이라는 것은 원나라가 지방에 설치하는 지방 통치 조직의 명칭이 행성이라서 우리 고려에 설치한 게 바로 정동행성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든 게 정동행성인데, 일본 정벌을 두 차례 걸쳐 했지만 일본 정벌에 실패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 이후에는 고려 정치를 조정하기 위한, 간섭하기 위한 기구로 남아있는 게 정동행성이 되겠습니다. 이 정동행성에는요, 실제 행성의 어떤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승상이 고려 국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동행성 자체는 그래도 우리 왕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백성들 괴롭힐 수 있겠어. 그래서 정동행성 자체는 딱히 뭐 고려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기관이라 보기 힘들지만요, 원나라가 고려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가끔 고려가 정치를 좀 삐딱하게 한다 싶을 때면은 정동행성에 있는 밑에 관리들을 원나라 사람들을 파견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려 정치나 개혁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게 정동행성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동행성 아래에는 그 아래 세부 기구로 이문소라는 게 있어. 이문소는 뭐냐면 재판 같은 걸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 재판에서 주로 어떤 재판을 담당하냐면 원나라나 아니면 거기 원나라에 약간 충성을 하는 친원파,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린 권문 세력 같은 사람들의 관련된 재판을 하면서 철저히 원나라 이권에 유리하게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되게 불합리하게 재판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원나라를 타도하자라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문소가 특히 공격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영토를 침탈당합니다. 고려 영토는 당시 CD로 보신 것 같이 이런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당시 원나라는 이제 동령구라고 하는 서경, 그러니까 평양 일대의 땅을 침탈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탐라도, 지금의 제주도죠.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지금의 함경도 일대에다가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영토를 침탈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는 얼마 안 가서 되돌려주게 됩니다만, 이 쌍성총관부는 야 너네 기억해, 우리가 너네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런 상징에서 계속 원나라가 가지고 있으면서 고려에 돌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나라 물리치자할 때 영토적으로 우리가 다시 수복하게 되는 대상이 바로 쌍성총관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은 관제의 격하가 있습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 건 국가 제도를 다운그레이드 시킨다는 건데요. 약간 이제 까내린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 전통적인 격식이 꽤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어느 회사의 사장이야, 다른 회사랑 미팅을 하려고 나왔는데 아이고 무슨 회사 사장이면 했는데 저쪽에서는 아이고 제가 무슨 회사 대리입니다 하면은 급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장인데 저쪽에 사장 나와야 되고, 내가 뭐 대통령인데 하면은 저기서도 대통령이 나와야 급이 맞는데, 근데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야 너네는 지금 우리랑 동등한 나라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관제에 격하를 당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왕실의 용어 같은 것들이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고려는 우리는 편의상 그냥 왕이라고 대충 부르고 말지만 자기네 나라를 황제 국가로 여기고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제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황제는 한 명뿐, 누구? 그쵸, 원나라 황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 왕은 정말 왕으로 강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려 왕이 자기를 부를 때도 옛날에는 황제 시절에는 짐이 말하건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과인이 말하건대 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황제의 아들은 뭐 태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제는 왕의 아들이니까 세자 이런 표현으로 다운된 명칭을 쓰게 되고, 왕의 명칭도 너네는 원나라 간섭을 받는 원나라의 신하이고 너네들은 원나라의 사위 같은 국가니까, 너네는 이제 분화국의 지위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네 왕들한테는 죽고 나면 앞에다가 충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명칭이 옛날에는 뭐 태조, 광종, 성종 이런 이름을 썼던 중국과 동등한 표현을 썼다면, 이제는 왕의 명칭이 충렬왕, 충선왕, 충혜왕, 충모강 이런 식으로 충땡왕 하는 식의 명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 조직의 명칭도 다운그레이드 되게 돼요. 옛날에는 성부사사라고 했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높아가지고요, 제일 높은 기구가 무슨 성, 그 다음이 무슨 부, 그 다음이 사. 요거는 보시다시피 한자가 다르죠. 한자가 다른데, 그래서 우리 고려 같은 경우에도 제일 높은 정치 중앙기구가 이성육부였잖아. 그치? 처음에 중서문화 성, 상서성. 이제 너네들은 몽골의 지배를 받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국가니까 하나씩 내려. 그래서 성 못 쓰고요, 그 아래 부부터 쓰게 됩니다. 특히나 이 당시는 야 어차피 중요한 일을 우리 원나라가 다 결정해 주는데 너네 고려에 이렇게 조직이 많이 있을 필요가 있어? 우리가 다 해줄게. 야 너네가 외교를 신경 쓸 게 뭐 있어? 외교는 우리 원나라 방침에 따르면 되잖아. 야 너네가 관리 뽑는 걸 뭘 걱정해? 우리가 뽑는 건 뽑으라는 대로 뽑으면 되지. 그래서 고려 관제가 떨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한 개의 부와 네 개의 사로 강등되게, 이제 줄어들고 강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첨의부라고 하는 중심 부서 하나를 두게 되고요, 밑에는 4개 사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정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 업무란 것도 사실상 이제 원나라의 하부 기구로서밖에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인적, 물적 수탈입니다. 자원 수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원나라 지배를 받으니까 원나라가 당시 고려 특산물들, 인삼이라든지 막 매라든지, 나라에 새 있죠. 그런 거라든지 있으면은 많은 자원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수탈해 가지고 전쟁에, 일본과 전쟁을 할 때 고려 군대를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고려 여성들을 몽골로 데려간다든지 이런 게 존재했던 게 바로 원간섭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약간 빗대보자면 일제강점기하고 좀 비해볼 수도 있을 건데요. 이런 시기에 많은 고려인들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고려의 정치가들도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 하는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정치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게 되냐면요, 원나라에 친한 사람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친원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명칭으로는 권문세족의 등장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떤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실력이 아닌 흘러가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눈치를 잘 봐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권문세족들이 본격 등장이 되고요. 이 친구들은 확실히 능력은 없었나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 이 권문세력은 주로 뭘로 권력을 유지했냐면 음소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원나라에 잘 아부해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권력을 누렸으니까
근본 없는 권력이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백성을 수탈하고 하면서 계속 자신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 피해는 다시 밑에 백성들한테 전가되는 그런 피해 연속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원간섭기라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원간섭기에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몽골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문화가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고려 문화가 원나라에 유행돼 가지고 고려양이라는 풍습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몽골의 문화가 우리 고려에 와가지고 몽골풍이라 불려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 많이 먹는 소주 같은 것도 이 당시에 들어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연지곤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몽골 문화가 우리 고려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원간섭기는 고려가 자주성을 잃고 지배를 받던 시기였으며 이런 지배에 따른 혼란과 피해는 밑으로 갈수록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원간섭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간섭기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원나라가 고려를 힘쓸 수 없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고려 사람들은 이렇게 힘쓸 수 없게 된 이것들을 원나라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 그쵸, 하나씩 없애 나가려고 할 것이겠죠. 그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가시면서 원간섭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약 100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지배했습니다만 이 원간섭기도 끝이 보이게 돼요. 1300년대 중반 후반이 되면은 원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지면서 먼저 중국에서부터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권력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고려 왕들도 이제 원나라를 물리치고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찾자라고 한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그게 바로 공민왕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를 공민왕의 개혁정치라고 하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왕, 여러분이 이름을 아셔야 되는 고려왕 4명 중에 한 명입니다. 태조, 광종, 성종과 그리고 공민왕을 아시면은 고려왕은 너무 잘 알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공민왕의 개혁정치인데 이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쵸,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공민왕 개혁정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좀 힘이 약해진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요런 느낌으로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하자. 그냥 힘이 약해진다. 요 시기는 국제적으로 볼 때 당시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원나라가 몰락하고요. 이제 새로운 권력으로 중국인들은 한족이라는데 그 한족에 세웠던 명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요런 흐름을 맞춰가지고 고려 안에서도 공민왕의 사람이 개혁정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개혁정치를 하게 되느냐, 우선 이 공민왕 시기에는 법문 세력에 대항해가지고 자신을 보좌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들을 많이 뽑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학의 업데이트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얘네들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새로 뜨는 시기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정치 혼란이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명나라를 지지하면서 원나라에 저항하던, 하지만 원나라 군대에 힘이 밀려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서서히 떠밀려가던 세력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홍건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네들이 중국이 아니라 중국뿐 아니라 인근의 한반도 때까지 들어와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약탈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건적이 우리 병방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중국의 혼란의 여파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서도 정치가 혼란되게 되면서 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왜구나 홍건적이 자기 나라에서만 정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때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한반도에도 외부 세력의 침입이 거세지게 되고요. 이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는 이렇게 막장이 돼 있으니까 지방에서 힘있는 실력자가 등장해가지고 자신의 군대를 통해가지고 이런 왜구나 홍건적을 물리치게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신흥무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원나라 색깔들을 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 시기에는 원나라가 설치했던, 고려를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정동행성이나, 특히나 정동행성 밑에서 원나라 관리나 아니면 친원파 세력한테 극단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했던 이문소를 폐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요, 영토 침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가지고 있었던 쌍성총과부를 우리가 수복하게 되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관제, 이제 우리는 원나라의 신하니까, 원나라의 사위 국가니까 하고 다운그레이드 했던 관제도 복구해 나가게 됩니다. 또 이 시기에 권문 세력이나 원나라에서 많은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되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되돌리는 과정에 설치한 것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운영하게 돼. 원 간섭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지금 1270년부터 무려 100년 가까이 유지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비가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자원이 뺏겨고 있는지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토지나 백성에 대해 가지고 좀 변별해가지고 정리 좀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되돌려 주자라고 하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특히 공민왕 때에는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가 공민왕의 어떤 정치적 파트너로서 이제 일하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이끄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진사대부나 신흥무인들도 공민왕과 함께 일하면서 이런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물리치려고 하는, 권문 세력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게 1300년대 중후반, 다르게 말하면 14세기 중후반의 어떤 반원 개혁 정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패하고 맙니다. 공민왕이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암살당하게 되면서 개혁 정치는 중단되게 되고, 고려 말기가 되면은 다시 한번 권문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뺏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버티게 됩니다. 자, 근데 공민왕이 어쨌든 개혁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고요. 특히나 이런 신진사대부나 신흥무인 같은 새로운 인재들이 육성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권문 세력들과 대립하고 결국에 고려 개혁을 계속 지속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들이 서서히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구상을 해 나가게 됩니다. 당시 대표적인 신진사대부가 뭐 정몽주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정도정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시 고려 말에 무인으로서 많은 업적을 세우고 변방을 방어했던 유명한 사람이 뭐 최영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성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이 또 아니어가지고 정몽주나 최영 같은 경우에는, 야, 지금 우리가 볼 때 고려가 혼란스럽긴 하다만 우리 고려 충분히 재건할 수 있어, 개혁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이 사람은 온건사대부로 온건파라 불리게 되고요. 친고려. 그 다음에 정도전이나 이성계 같은 인물들은, 야, 지금 고려 봐봐, 지금 이 나라는 답이 없어, 지금 저기 우리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올 때까지 혼란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고려는 나는 끝났으니까 완전 나라를 새로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는 급진파라 부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급진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중에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을 벌여가지고 군대를 장악하고 정몽주라고 하는 정치적인 구심점을 제거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완전 정치 권력, 경제 권력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요, 1392년에 고려란 나라가 멸망을 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 역사는 여기서 끝나게 되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원간섭기 이후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 그리고 개혁 정치 이후 등장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들의 어떤 대립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배운 것 중에 뭘 아셔야 되냐면, 요 앞쪽에 무신 정권에 대해 가지고 1세대하고 2세대 나눠가지고 얘네와 얘네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돼서 영원할 줄 알았던 최씨 정권이 어떤 계기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최씨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은 어떠하였는가를 2단계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이제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과정은 어떠하였는가를 3단계로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원나라가 몰락한 이후 이제 개혁 정치는 어떻게 추진되었고 개혁 정치의 유산은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오랜만에 시작된 오늘 수업은 사실 첫 수업치고는 내용 요소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곱씹어 보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온라인 클래스나 유튜브 댓글로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